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알고란 고란경제 전문 기자,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 11월과 같은데 이로써 연평균 5.1%,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 숫자만 보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게 잘 실감이 안 가는데 맞기는 맞습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까? 상승세는 둔화되죠. 그런데 상승세가 둔화되기 전에 이미 높은 물가 수준이 둔화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예.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서요. 예. 아마 둔화됐다고 하는데 왜 뭔가 체감하는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말 그대로 상승세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지 하락 전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 전 세계가 물가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뭐 미국, 유럽, 일본도 4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 기록했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고, 또 이 공격적인 금융 긴축 조치들도 취했는데, 글쎄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늦게 대처하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같은 게 좀 가팔라졌다. 시장에 주름살을 안겼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좀 실개한 겁니까? 그런 여지가 좀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작년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5.4% 찍었을 때 예. 제롬 파월은 계속 그랬거든요. 일시적인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2년 말이면 물가 수준이 연준 목표치인 2%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연준이 그렇게 막 큰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게 상당한 오판이었죠. 이게 올 들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예상 못했던 게 있긴 한데 그렇지.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차치하더라도 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좀 선제적이어야 예. 이제 물가를 잡는 이제 필요한 이 시기가 좀 짧아지고 그거에 따른 고통이 좀 줄어드는데 예. 이게 이제 약간 시기를 실기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진, 너무 고통이 좀 커진 상황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미국 연준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쪽이 고통이 좀 덜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 중에 예.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고 유명한 말이 있죠.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나 연준으로부터는 의존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선제적으로 올려가지고 뭔가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 생각보다도 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3월에 제로 금리였거든요. 예. 근데 급속히 올리면서 지금 현재는 8개월 만에 4.5%까지 치솟은 거예요. 그렇지.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예. 연준이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가 좀 힘들어졌죠. 예. 그 파운드, 유로, 엔, 뭐 우리 원화도 그렇고요. 우리 원화는 1,500원에 육박할 정도까지 환율이 이제 그러게요. 치솟았는데 이게 뭐냐라고 보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죠. 대부분의 예. 나라가. 예. 그러니까 다들 물가에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고 환율을 잡기 위해서 또 그 다른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실기한 그 어떤 피해가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렸더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이런 효과를 발휘했던 거꾸로.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살자고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약간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예. 심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다르게 보면 사실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서 아이가 땡깡을 쓰면 예. 엄마 아빠가 나 집에 갈 거야라고 엄살을 이렇게 엄포를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집에 가진 않았는데 이제 예.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 안 가는구나를 알아버린 거죠. 지금의 시장은 엄마 아빠가 그냥 엄포를 놀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알아버리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알아버리게 된 게 오히려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 말씀은 연준의 엄포를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시장이 바로 반영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사실 채권시장 금리와의 괴리는 저희들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엄포는 예. 이제 다 시장에서 이해를 했는데 예. 앞으로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엄마 아빠는 집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무서워지는 상황이 올 거라서 사실은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투자 격언 중에 예.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맞서지 마라였다가 맞서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엄포가 안 통하는 지금 시장이 된 게 지금 현재 연준이 어떤 정책을 취하면 그게 예. 먹혀야 되잖아요. 예.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약간 시장이 꼬이게 만든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물가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물가 많이 뛴 상징적 품목으로 하나는 달걀, 하나는 붕어빵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수입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붕어빵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주요 재료 한 서너 개인데 다 수입하는 거더군요. 저희들이 알아봤던 밀가루, 식용, 그렇네요. 팥 같은 것도 수입품을 쓰니까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2마리 1,000원, 심지어는 한 마리 1,000원짜리가 등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혹은 붕어빵 매대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이른바 붕세권, 또 붕어빵 매장 찾아주는 어플까지 등장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공교롭게도 다 세 분이 주부시니까 물가 체감을 더 하실 것 같거든요. 오름세에 대한 체감을. 어떤 상품이나 제품에서 야, 물가 이렇게 올랐네 하고 확 느껴지시던가요? 주부라고 체감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은 버리셔야 돼요. 선입견이긴 하죠. 라는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지 냉면 가격이 갈 때마다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냉면 가격 같은 경우에 평균으로 보니까 뭐 지금 10,000원을 이제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잘 가는 유명 냉면집 가면 지금 14,000원, 15,000원 하거든요. 또 어떤 가게 가더니 18,000원 하더라고요. 예, 17,000원짜리를 최근에 한번 배우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도 욕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또 가거든요. 냉면 가격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유소에서 가득 넣어달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제는 해야 되고 기름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기름 나올 때 가장 많이 느꼈는데 네. 요새는 그래도 유가가 좀 낮아졌으니까 휘발유가나 경유가가 그래도 고점 찍었던 데보다는 체감상으로 좀 떨어졌는데 저도 이제 제가 장을 안 보고 저희 남편이 주로 보는데 그거보다 저는 외식 물가가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4인 가족 한 번 나가서 외식할 때 이 돈 나가는 규모가 훅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간판을 바꾸지는 못하고 급하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네네.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인상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올리는 속도도 빠르니까 이거를 간판을 교체하지 못하고 예. 이제 임시방편으로 켜놓은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번 여행 가고 한 번 나들이 갔다 오면서 쓰는 그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제 현장에 계신 여러분한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그 곡물 가격은 다시 유가처럼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는데 왜 가격은 다시 안 내려옵니까? 뭐 말을 하기로는 예. 일단 첫 번째로 그냥 그 모두들 체감하셨겠지만 일단 한 번 오른 요금표 가격표는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모든 게 아마 비슷할 거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그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가격을 그냥 올려버리면 예. 이게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이른바 마진폭이 줄어드는 걸 그간 식품업계가 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참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예. 지금 다시 마진폭이 회복하는 지금 구조잖아요. 예. 여기서 만약에 곡물 가격이 내렸다고 다시 가격을 내려버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폭을 포기하면서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그 곡물 회사 식품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냥 곡물 가격 떨어진 걸 자신들의 줄어든 마진을 회복하는 계기로 마련하고 있다. 정상화 과정이다. 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올릴 때는 그렇게 따라 올리더니 왜 안 내리냐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우유값 많이 올랐습니다. 1006번님. 애들 먹여야 해서 안 살 수도 없고요. 김미성님. 호떡 한 개도 2,000원 합니다. 아, 그래요? 일전에 1,500원 한다고 소확행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2,000원짜리도 등장한 모양이군요.
3074번님은 아마 이거 연말에 실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일 작은 케이크 기본 3만 원이 넘습니다. 맞아요. 케이크 진짜. 케이크. 그렇죠. 이 경우도 사실은 수입 물가와 직결돼 있죠. 그래서 축하도 케이크보다는 그냥 작은 빵에 초 꽂아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그게 좀 아까워요.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일단 숫자로만 보면 11월, 12월 5%까지 소비자 물가가 내려온 건 맞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초에 뭔가 올릴 게 많은 모양이죠. 일단 당장 지금 뭐 보도가 나왔으니까 다들 예. 아시겠지만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300원씩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4월부터 서울시가 네. 올린다고 그러죠. 이거 너무 인상폭이 크니까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테니까 아마 한 달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만큼 300원이니까 거의 한 20% 30%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당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300원씩 올라서 지하철 요금이 1,550원, 버스가 1,5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체감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여기다가 또 지금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서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산자부는 한전을 아무래도 한전 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되니까 킬로와트 시당 51.6원 굉장히 큰 폭이죠. 한 달에 이 보통의 가구 같은 경우 2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올라가는 건데 이걸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에 물가를 생각해야 되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좀 자중하자 아마 이런 입장일 텐데 얼마나 오를까요? 또 그게 정말 실감하는 숫자가 되겠죠. 전기요금이라는 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보다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올해보다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정부도 특히 이 전력 수요가 겨울에 많고 또 여름에는 더워도 참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추우면 정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조금 당장 인상폭을 조금 줄이겠다. 그리고 여름이나 조금 다른 쪽에서 올려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오늘 발표되는 거는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로 1분기에 적용하고 좀 두고 보겠다는 거겠죠. 네. 전기요금은 1분기에 조금 살짝 올려보고 가스요금은 1분기 지나서 올려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에 뭐 원자재 가격도 좀 보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결정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게 일단 이제 근원 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근원 물가에 이제 변동성이 큰 항목들 뭐 식료품,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들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 7월에만 해도 4%를 밑돌았는데 8월에 4%를 기록했고 11월에는 4.3% 그리고 이제 12월에 4.8% 올랐거든요. 근데 이 근원물가에서 또 봐야 될 물가가 뭐 이제 식품과 에너지에서 또 한 가지를 뺀 근원 물가가 있으니까 그 관리 물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관리 물가라는 거는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러니까 뭐 공공 서비스, 전기가스, 수도 그리고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뭐 의료, 교육, 보육료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독과점 때문에 가격 너무 높게 받을 수 없는 휴대전화 요금 같은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물가 상승률이 6월에는 4.6%였는데 이것도 11월에 5.1%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아니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더 컸을 거라는 의미인 건데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 관리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물가가 주도하는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스티킹 물가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르면 이게 이제 스티킹이라는 게 끈적끈적하다는 뜻이잖아요.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절대 내려오지 않는 물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될 거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서비스 물가가 그렇고요. 한 번 올린 이제 외식 물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임대료 같은 건데 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최근 이제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워낙에 이제 금리 오르고 전세 대출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하는데 이 월세라는 게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2년간은 그 월세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세 물가를 보니까 12월에 1.4% 올라서 이제 전월 대비로 이제 상승폭이 커졌고 여기 또 한 가지가 또 임금입니다. 이제 임금도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않는데 사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제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티키한 요인을 좀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분야의 이 물가 때문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물가 상승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실제로 최근 한 4개월간 소비 위축이 지표로 나타나거든요. 4월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한 8월까지는 8월은 4.4%로 소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뭐 여름철 휴가철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요. 그 이후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지금 올 연말까지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물가가 높은 것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 아닐까요? 저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네, 너무 이게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3분기 물가 반영한 실질 소득이 2.8%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3분기에 마이너스 3.2%였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뭐 서비스업 생산도 줄었는데 11월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숙박, 음식점업 생산이 4% 감소했거든요. 이게 이제 9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데 이게 사실 그것도 좀 있어요.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서 뭔가 소비를 하고 뭐 여행하고 이런 걸 좀 줄인 경향도 좀 있긴 한데 사실 뭐 고물가도 문제고 지금 금리 오르면서 뭐 대출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투자하고 이랬던 분들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렇죠. 뭐 전세 대출 받은 분들도 이제 폭탄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한 달 내야 되는 뭐 이자 원리금 예를 들어 뭐 기존에는 뭐 50만 원 냈는데 지금 뭐 1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줄일 수 있는 줄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의미 소비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10월 기준으로 보면 1251조 8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따른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인테리어 엄청 했잖아요. 집콕하니까 이제 막 고칠 것들이 보이고 막 이제 집만 고치면 안 되니까 집 고치면서 가구 바꾸고 가전 바꾸고 막 이랬는데 이 수요가 한 2년간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이것도 이제 끝물이 된 거예요. 근데 가구, 가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뭐 한 10년마다 한 번 할까요? 뭐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한 번 요 주기가 지났고 다음 교체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요새 가전, 가구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기까지 위축이 됐으니까 소비는 전반적으로 계속 얼어붙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소비가 줄어든 거는 이른바 이제 고물가 상황이라기보다는 아까 권소연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금리가 오르면서 정말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너무 줄었죠. 지금 뭐 분석에 따르면 0.25% 올릴 때마다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3천억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 지표를 보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DSR을 봤더니 60%예요. 그렇다면서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0만 원 벌면은 120만 원 일단 이자로 나가고 80만 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돈이 정말 없어진 게 지금 현재 소비 위축을 만든 근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인플레이션 대처한다고 금리 이렇게 올려서 경기 침체를 불러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나쁜 거냐, 경기 침체가 더 나쁜 거냐, 뭐 이런 논란도 벌일 법하다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어떤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내년 사실은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그래도 여전히 낙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약간 낙관적인데 뭐 엄청난 침체라기보다는 미국같이 경기가 좋았던 경우는 경기가 둔화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물론 유럽 뭐 우리처럼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하나는 아무래도 어려워지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8310번 님도 이 전기라는 게 공공의 영역인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상 교육이나 의료, 교통하듯이 지원하는 거, 전기가스 보조하는 거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리는 게 꼭 능사냐. 일부 계층 도저히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다음 주에 민생대책 발표를 해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들도 나올까요? 일단은 전기요금 관련돼서는 예. 추경호 부총리도 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면서 예. 전기요금 올리더라도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죠. 가스요금도 특별 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책을 조정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한전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데요. 예. 이 과정에서 에너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권이잖아요. 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우처 등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거는 또 어제 그 모두 발언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년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빨리 이제 그 예산을 쏟아붓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는 또 설이 좀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되는 대책에서는 이 농축수산물 요거 가격 잡는 대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부로서는 뭐 뚜렷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일단 그 상저하고 요 흐름에 대응하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정부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 아까 권소연 기자도 얘기해 주셨고 고란 기자도 뒤이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른바 스티키한 가격. 한번 올리면 안 내려가는 가격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가격 전가가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할 텐데 그런 뭐 사료, 식품주 뭐 이런 쪽들은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까요? 가격 올려서 마진을 좀 회복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도 올해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사료 쪽은 조금 뭐 야, 작전 느낌도 올해 있던데. 사료주가 정말 장난이 너무 많이 아니죠. 올라가지고. 네. 테마로 또 엮이기도 네. 했고.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예. 전문가 분들 가운데 이쪽에 그 식음료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원달러 환율 빠지고 이제 국제 곡물가도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그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안 내려도 되거든요. 가격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주식시장은 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근데 기대감 때문에 내년에 그럴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서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공예감 원타계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31분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김한수님이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되면 타지방도 인상될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런 수순을 원래 밟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 쪽도 10년째 지금 시내버스 요금 동결이거든요. 아마 올리겠죠. 아산입니다. 6116번님. 와, 어제 마트 갔는데 감자 3개에 3,200원 찍히던데요. 와, 진짜 비싸다. 대왕 감자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요즘. 예. 그 약간 저희가 귀엽게 이제 표현을 하느라고 그런 건데 7658번님이 땡깡은 간절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투정, 그래요? 예, 땡, 응섭, 간질, 간지려. 이게 간질의 일본식 표현인가요? 네. 이게 왜 그 발작? 약간 이른바 그 땡깡을 부리면 이제 들어 누워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런 약간 간질과 얘기군요. 닮았다라는. 일본 표현이라는 건 알았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냥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속어인 줄 알았더니 일본 표현이었군요. 예. 자, 10년 묵은 대형마트 규제가 이제 서서히 풀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기가 됐던 건 그저께 대중소유통업체 상생발전협약이라는 건데요. 정부도 참여했고 상인연합회를 포함해서 이해 단체들이 모여서 일종의 합의를 한 겁니다. 대개 정부 의도가 작용한 것 같고요.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쪽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주말에 의무 휴업하는 거 이거는 사실 지자체의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평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강화하자, 알아서 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휴무 자체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규제는 추후에도 계속 논의하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요. 어떨까요? 다만 이 온라인 새벽 배송 같은데 제약이 있다 그래서 대형마트 측에서 그동안 불만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새벽 배송을 하다가도 철수하는 기업들도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과열되고 있는 면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새벽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맞는데 예. 이 우리가 주간 배송을 많이 하냐 새벽 배송을 많이 하냐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 규모는 작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비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고비용인 거는 크게 2가지인데 예. 하나는 인건비고 또 하나는 물류센터 짓는 거. 근데 그렇군요. 주간에 이 배송을 하면 사실은 인건비보다 새벽 배송을 하면 인건비가 한 2배 정도는 더 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형마트 입장에서 새벽 배송을 허용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마트 점포에서 새벽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거는 이 2번째 그 점포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 여전히 인건비 너무 높기 때문에 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 실제로 철수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로 더 뛰어들어서 뭔가 여기서 당장 이익을 내려는 기업들이 나올까는 미지수입니다. 그 진짜 속내는 월 2회 의무 휴업 자체를 폐지해 주길 기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로 일요일 휴무를 평일 휴무로 돌리자. 뭐 대구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4곳 가운데 한 곳이 이미 평일날 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저 이게 약간 보니까 예, 권소연 기자. 의무 휴업일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제 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게 2012년부터잖아요. 그렇죠. 이 법 자체는 1997년에 제정이 됐고 사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자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2년부터는 대형마트를 좀 규제하자는 쪽으로 가면서 의무 휴업일을 이제 뭐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자정부터 이제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규제를 했던 건데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냐라는 논란부터 이제 이게 점검을 해보면 예. 사실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예. 실제로 이제 이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둘 다 지금 내리막길을 같이 걷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전통시장 개수가 2010년에는 1517개였는데 이게 2020년에는 1401개로 줄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 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보면 2012년에는 4분기에 대형마트 지수가 104.5였는데 올해 11월에는 83.1로 떨어졌어요. 예. 같은 기간에 일반 슈퍼마켓과 잡화점 지수도 90.5에서 70.8% 이제 완전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규제를 해도 이게 중소유통으로 매출이 이제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데 신용카드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같이 떨어진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트가 쉬는 날에는 아예 안 그 오는 주변에 거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상인연합회가 약간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 휴일 의무 휴업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을 평일로 좀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논의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를 부르는 건데 대형마트 누르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대를 했으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커머스 업체가 급성장을 했고 또 식자재 마트 같이 약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이 약간 반사이익을 좀 얻은 형국인데 저는 사실 이게 그때는 이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구도였다면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유통업계는 온라인 시장 vs 오프라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규제도 여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그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번 상생협약에서 저도 좀 의아한 건 변광성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고 계신데 그 마트 노동자들이 왜 주말에 쉬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안 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휴식권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일각에선 평일날 쉬는데 왜 그러냐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는 평일 쉬는 거하고 주말에 쉬는 게 이제 삶의 질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 마트 노동자들 입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0107번 님도 지적해 주셨고요. 또 하나 권소연 기자 얘기를 현실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수용하면서
글쎄 워낙 안 돼서 그런지 전통시장 계신 분들 의견 종합해 보면 그래도 의무 휴일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많거든요. 근데 그쪽은 상생협약에 또 이해 당사자로 참여를 안 했어요. 이 전통시장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좀 있어서 글쎄요. 이제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 5월 2회 휴무일에 대한 규제가 폐지될지 여부가 확정은 될 텐데 글쎄 어떨까요? 일단 경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선 너무 낡아서 수명이 다 된 규제라고 보시는 거죠? 예. 수명이 다 된 규제라고 보는데 예. 이거 규제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트 종사자들의 휴식권 관련된 문제는 사실 노동법에서 이제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측면에서 유통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더니 지금 전통 시장이 활성화가 되느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희석됐으니까 예. 없애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없애는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특히 이제 휴일에 일요일 날 노는 그렇죠. 게 확실히 휴식권 보장에 있어서는 진짜 그 취지에 맞는 거니까요. 예. 이걸 어떻게 둘 사이에서 잘 조율을 할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걸 이제 완전히 보장하는 방법은 뭐더 많은 인력을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쉽지 않죠.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돼서 만약에 마트의 그 대형 마트의 뭔가 그 수익성이 완전히 뭐 별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뭐 결론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예.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이제 사라지는 또 상황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건데요. 예. 지금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이런 모든 마트들이 다 일요일 날 동일하게 쉽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인가요? 그냥 예. 다 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마트를 안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업체별로 그 휴일에 쉬는 거 그리고 평일에 쉬는 거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를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네. 근로자 휴식권 관련해선 정부는 한 발을 빼서 대형마트와 종사자 간의 협의할 사항이라고 했고 또 그다음에 그 대형마트 간의 조율하는 문제는 이것도 참 국내 특성상 쉽지는 않아요. 그 동종의 경쟁업체가 모여서 날짜를 조율한다. 이게 또 쉽지 않아서 참 어렵긴 한데 몇 가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보내오고 계신 사연들 쟁점 짚어보죠. 이게 푼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 아우성이었으니까 대형마트 측에서 그럼 대형마트 매출이 확 늘까요? 전자상거래가 그 10년 동안 보니까 5배 정도 규모가 커졌더라고요. 이 온라인 소비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매출이 확 늘 것이냐 이런 기대 효과도 따져봐야 될 텐데 어떨까요 이건? 사실 마트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느냐라는 것보다는 마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벽 배송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오아시스 마켓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흑자를 내고 있냐 하면 오프라인 매장과 이 온라인 새벽 배송을 연계를 해서 이를테면 재고 관리가 쉬워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트에서 오프라인으로밖에 못 파니까 예를 들어 뭐 신선식품 같은 것들 그러면 좀 싸게 빨리 이제 재고떨이를 해서 뭐 판다든지 혹은 재고떨이를 못하면 그거를 폐기해야 되는 뭐 이런 식의 비용들이 컸었는데 이거를 온라인 배송과 그 마트 점포 내에서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런 재고를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꼭 매출이 느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네. 실제로 8118번님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서울 광진구 제1시장 안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 우려와 다르게 북적북적하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영역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생하는 거죠. 일부 시장에서 이런 상생 마트들을 도입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서로 매출을 공유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범사업 이상으로 이게 커질 수 있느냐는 또 별개고요. 2187번님도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도 경쟁력 있는 곳은 잘 나가거든요. 맞아요. 10년 동안 전통시장 실적 개선되지 않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력한 부분은 뭘까요 하는 뼈아픈 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이건 어떨까요? 결국 이 규제가 핵심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예. 뭐 롯데라든가 뭐 GS 프레시몰 이런 데들 이제 철수를 했지만 예. 반면에 또 들어온 것들도 있어요. 아, 코스트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랜드 리테일 이런 데들은 이제 다른 데랑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오아시스 마켓 이런 데를 집을 실제로 취득하기도 했고 막 이런데 예. 사실 이제 유통업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좀 수익성의 방점을 찍고 있긴 하지만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거래액이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예. 얼마나 거래를 일으켜서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느냐. 근데 이 점유율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벽 배송 시장에 대한 이제 수요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그래도 발을 걸쳐야 우리가 이제 기본 거래액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이런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열심히 주판단을 튕기고 있을 겁니다. 뭐 새벽 확대하는 게 플러스가 될 것이냐 예. 아니냐 뭐 그럴 텐데 그런 고민들은 이제 뭐 대형마트든 할 거고 예. 저는 사실 이 전통시장은 뭐 그 통인시장이라고 그 청와대 근처에 있는 시장 네네. 가보시면 엽전 도시락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엽전을 구매를 해서 하나에 500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엽전 가맹점에 가가지고 도시락 통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걸 먹으러 통일시장에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뭐 망원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장시장 이런 데는 이제 먹거리 투어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먹거리 말고도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담아서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뭔가 하나 이제 테마를 만들고 이러면 사실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 사러 가서 옆에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또 하나 더 사오고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찾아온 사람들한테 대한 편의시설 이건 약간 맞아요. 좀 정부가 해줘야 될 것들인데 옆에 있는 뭐 공영주차장을 또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통시장에 살 때 우리 뭐 현금 거의 현금 거래잖아요. 예. 카드를 받아준다거나 온라인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환불 보증을 해준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노력이 있으면 전통시장 가는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그런 일본 노력들이 좀 같은 필요할 것 데는 뭐 같습니다. 맞아요. 관광 자원으로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통업체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보여준 모습은 훨씬 더 편한 길을 찾아간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탓하는 게 거예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 전통시장이지 거기 개별 사장님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전통시장이 그냥 과거처럼 똑같이 마트와 그 핵심 영업 경쟁력을 뭐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냥 물건을 싸게 파는 거 이건 지금 온라인이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통시장 할 수 있는 건 권성 기자가 말했던 대로 뭔가 색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 진행하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